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 저에겐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모 없이 자란 천의 고아 출신이거든요. 물론 세상 부모 없이 혼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제 경우엔 부모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쪽이 차라리 올바른 문법이었어요. 아버진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친어머니께서는 엄마젖도 떼지 못한 갓난쟁이였던 절 동네 교회에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맡겨진 교회는 갓난쟁이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할 만치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고아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지내야만 했죠. 혹시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도 학부모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고아원 원생들이라고 해서 모두 부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혈육과 인연이 닿아 있는 고아원생들이 제법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종종 연락을 해오거나 면회를 오거나 했는데요. 그래서 고아원 직원분들 입장에선 혈육이 있는 원생들을 더 챙기고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고아원에 새 옷이 기부되어 오면 그 새 옷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있는 고아원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혈육들이 면회라도 찾아왔을 때 아이가 허름하거나 꼬질꼬질한 상태로 있으면 당장에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또한 저처럼 이 세상에 가족이 없는 고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이 있는 고아들은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잠시간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임시로 고아원에 맡겨졌었던 것이기에 집안의 경제적 위기가 해소되는 즉시 당연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반면 저처럼 부모 또는 혈육이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아무런 연락조차 닿지 않는 고아들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고아원 안에서의 찬밥 대접은 차라리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고아원 바깥 세상은 저에게 무척이나 가혹했으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가혹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음 달랠 곳이라곤 공부밖에 없었던 제가 기말고사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게 되자 담임 선생님께서 절 교내 상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제가 상담실로 들어가 보니 담임 선생님이 웬 학부모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고아라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죠. 네가 현정이니? 이번에 우리 딸한테서 전교 1등을 빼앗아 갔다던? 뺏은 적 없는데요. 제가 혼자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은 거죠. 그렇게 까칠하게 굴 필요 없단다. 아줌마들은 그냥 공부 비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널 보자고 한 거야. 담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아원에 살고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한 것밖에 없어요. 밤중에 몰래 학교 숨어 들어와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미리 본 건 아니고 아니면 혹시 컨닝을 기가 막히게 했다거나. 아줌마, 지금 저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둑 취급이라기보단 너도 우리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렴. 우리 딸 한 달 학원비가 수십만 원이 들어. 근데 넌 학원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을 거잖니. 근데 그런 네가 전교 1등을 했다는 게 아줌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만약 제가 학교 숨어들어서 시험지 미리 봤다면 학교 경보기가 울렸겠죠. 그리고 시험지 원본은 금고에 보관되는 거 모르세요? 제가 무슨 재주로 금고 비밀번호를 열어서 시험지를 미리 훔쳐볼 수가 있었겠냐고요. 아니면 말지 어디다가 대고 눈을 똑바로 뜨니? 부모가 없어서 예절을 못 배워서 그런가? 아줌마! 아무튼 간에 아줌마 너 괜히 엉뚱하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왜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고아원생들 원래 그렇잖니.
불우한 처지들끼리 모여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도둑질이나 소매치기 같은 나쁜 일들이고, 그러니까 너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겠어? 금고 여는 방법을 배웠든 아니면 도둑고양이처럼 일부러 교무실 왔다 갔다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금고 비밀번호를 눈여겨봐뒀을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땐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지 유출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주신 덕분에 전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릴 적 삶은 거의 대부분 이런 취급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고아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며 의심받는가 하면, 심지어 친구들에게 고아년한테 나쁜 물 들 수 있으니 저딴 년이랑 놀지 말라는 소리를 제 면전에다 한다는 거나 하는 식이었죠. 상황이 이러니 어릴 적 전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제 삶의 목표는 남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일단 명문대를 졸업한 후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번듯한 사업가가 되거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공부야 물론 잘했고 수능시험 성적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왔지만 한 학기당 500만 원이 넘어가는 등록금과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학비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등록금이야 학자금 대출로 채울 수 있었죠. 하지만 학자금 대출도 어쨌거나 빚이죠. 저처럼 세상 의지할 혈육 하나 없는 고아 입장에서 빚은 함부로 내어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스스로 갚지 못할 처지가 되면 대출금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요. 심지어 당시 전 20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살 생일이 되는 순간 평생 살아온 고아원을 떠나야만 했기에 저로선 당장 머물 방과 방값 그리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결국 전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고 공단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못 이룬 대학 진학의 꿈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종잣돈을 모아둔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죠. 그러나 그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을 구하는 일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삶의 지혜를 통해 조언을 해주실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시지 않았던 탓에 전세 사기와 월세 사기를 수차례 당하고야 말았거든요. 또 부모 없는 고아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몹쓸 사장들이 얼마나 많던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부기지수였죠. 그렇게 전 30이 되도록 제대로 된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서글픈 미래만이 그려졌는데요. 그랬던 저의 삶에도 한 줄기 햇살이 비쳤으니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제 또래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게 된 거죠. 그이의 첫인상은 저처럼 상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동자에 아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서로가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래지 않아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뜻밖에도 그이가 결혼을 망설이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 자기는 왜 그렇게 결혼을 망설이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잘 지내왔잖아. 응? 연애랑 결혼은 달라. 가뜩이나 고아원 출신이라서 힘들게 살아온 당신에게 내 상처와 배경이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난.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엔 국경도 역경도 없다고 하잖아. 그리고 오히려 부부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의 상처가 정확히 뭔진 난 잘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 난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랑 아버지만 봐도 딱 그래. 두 분도 연애할 땐 서로 뜨겁게 사랑했겠지. 하지만 결혼한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내가 평생 보고 자란 결혼 생활은 엄마가 이틀에 한 번꼴로 몰래 숨어서 눈물 짓는 모습이었어. 부부 사이가 심하게 안 좋았거든.
그렇게 그이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 그이가 저랑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왔는데요. 듣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이는 성북동 대적택에 사는 부잣집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선 참으로 금슬 좋은 부부셨다고 해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만삭의 여인을 성북동 저택 거실로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보, 지금 이게 저 여자 누구예요? 배가 많이 불렀던데 설마 당신애는 아니죠? 사람 답답하기는 눈치 보면 몰라? 내 아이가 확실하니까 집으로 들인 거잖아. 누가 몰라서 물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라서 묻는 거죠. 믿기지 않으면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 것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받아들여야지. 여보, 저 여자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애도 낳아서 잘 기를 거고, 그니까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형님 동생 하면서 우애 좋게 잘 지낼 생각이나 해. 그럼 우리 재훈이는요? 재훈이한테 아빠가 첩이랑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네? 아휴, 그건 재훈이나 넌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떠넘겨? 당신 혹시 벌써부터 유산 걱정 때문에 그래? 나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랑 재훈이한테 돌아갈 유산이 반쪽 날아갈까봐 그거 걱정해서 이러는 거냐고. 유산 걱정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까짓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그건 당신이 첩한테 눈이 멀어서 나랑 재훈이 푸대접하지 않을까 하는 게 무서운 거지. 아휴, 그놈의 첩.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말본새부터 품위 있게 하는 걸 배워. 확 수틀리면 저 여자를 정실 부인으로 삼고 당신을 첩실로 내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걱정 그대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둘째 부인과 그녀의 아들에겐 사랑을 쏟았고 시어머니와 그이는 늘 찬밥 신세였죠. 그이가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 마치 난 홍길동 같았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라고 말하며 서글퍼했을 정도로 냉대가 심했다더라고요. 또한 살아있는 과부 신세가 된 시어머니께선 둘째 부인에게 안방마저 빼앗긴 채로 매일 밤 넘어오는 시아버지와 둘째 부인의 잠자리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고요. 그런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했던지 시어머니께선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심지어 시어머니의 장례조차 물에 찬밥 말아서 훌훌 마셔버리듯 아주 대충 치르셨다고. 둘째 부인과 그녀의 아들에게만 사랑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집안에서 없는 사람처럼 존재하다가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둘째 부인의 손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남편은 괴로운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일하던 공장에 취직해 살았던 거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난 우리 아버지의 작은어머니 호적으로 올라가 있어. 내가 어릴 적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때 작은어머니가 바득바득 우겨서 날 입양하는 형식으로 자기 호적으로 넣어버렸거든. 난 작은어머니가 무서워서 입양을 동의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었고, 그래서 난 지금 법적으로는 작은어머니 큰아들이야. 아니, 작은어머니라는 사람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대?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했으면 된 거 아니야? 어릴 적엔 나도 이유를 몰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유산 때문이었어. 법적 1순위 상속자가 작은엄마로 되어 있어야 유산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잖아. 실제로 아버지 유산 거의 전부가 작은어머니한테 상속됐고. 그렇게 남편의 모든 사연을 듣고 나니 전 그이가 왜 결혼을 망설였는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살아온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탓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제가 고아로서 살아온 탓에 세상을 원망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오히려 전 남편을 이해할수록 그를 더더욱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젠 제가 먼저 나서서 남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어요. 보듬어 안고 싶어졌습니다. 전 그 마음 그대로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전하며 천천히 다가갔고, 남편은 긴 고민 끝에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만, 역시나 문제는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시모라고 부를게요.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모 본인, 그리고 시모의 며느리, 그러니까 제겐 손 아래 동서가 결혼 준비하는 내내 아주 갑질을 해대더라고요. 시모는 은퇴한 전직 의사였고 손 아래 동서는 현직 의사였는데요. 둘이 성격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두 사람 하는 짓이 딱 그랬어요. 어쨌거나 법적으로 시어머니이자 동서라는 이유로 가난한 절 개무시했으며 어마어마한 예물과 예단을 요구해 왔거든요. 결혼식은 없는 걸로 하자꾸나. 둘이서 대충 혼인신고나 올리고 살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엄연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지인분들 모셔놓고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받고 당연히 그래야죠. 정 생각이 그렇다면야 네 남편감도 너처럼 코아인 셈 치고 식을 올리든가. 어머님, 나랑 네 동서랑 우리 둘 다 고귀한 의사야. 그런 집안에서 너 같은 천것을 며느리로 드리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그게 세상 무슨 개망신이라디. 난 도저히 쪽팔려서 결혼식 참석 못하니까 식을 올리든 말든 둘이서 알아서 해. 대신에 예물 예단은 단단히 받아야겠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엔 참석도 안 하시겠다면서 예물 예단을 바라는 건 너무 욕심 아닌가요? 욕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정도 되는 집안에게 시집 오는 거면 못해도 예물 예단 1억씩은 해와야 예절인 법이야. 저와 남편으로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편의 호적이 시모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엄연히 낳아준 친엄마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첩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제 남편과 시모 사이가 좋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시모는 유산을 독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 남편을 자기 호적에 올려놓고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가 무섭게 제 남편을 내쫓은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사이가 나쁘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남편이 결혼을 위해 시모를 찾아간 건 진짜 예의상이었다고요. 남편이 시모가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예의상 결혼 소식을 알리고 축하를 받자면서 찾아갔을 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의사 체면 쪽팔리다면서 결혼식엔 참석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억대 예물 예단을 바라는 건 대체 어느 나라 상식일까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었던 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뵌 건 어머님이 어쨌거나 제 남편 될 사람의 법적 부모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예의 차원일 뿐이었죠. 억대 예물 예단이요? 단 하나도 못 해드립니다. 제가 가난한 입장이 아니라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어도 절대 해드리지 않았을 거고요. 어머님이 호적 장난질로 유산 혼자 다 가로챘다는 거 저도 다 알거든요. 당장 그거 문제 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처럼 제가 단호하게 단돌이 쳤는데도 이놈의 시모와 동서는 억대 예물 예단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하다하다 글쎄 시모가 동서를 통해서 청구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물 예단들을 지들 멋대로 예약해놓고 저한테 계산이나 하라는 식이었죠. 물론 저와 남편은 깔끔하게 무시했지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몸은 고된 날들이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늘 뜨겁고 행복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시모와 동서였어요. 시모는 제게 어줍지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려 드렸고 동서와 시모의 사주를 받아선 시댁으로 불러다가 대신 괴롭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화장실이 막혀있으니까 형님 시켜서 뚫어놓으라고. 이봐 동서, 내가 손윗사람이야. 손윗사람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사람 비웃듯 이죽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요. 날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럴 땐 불러다 일을 시키고 싶으시대? 며느리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예물 예단 한 푼도 안 해온 여자를 뭐 이쁘다고 며느리로 인정하겠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냥 이 집안 잡부야. 막힌 화장실 변기에 직접 손 집어넣어서 뚫어놓고 천구 나가면 때마다 달려서 갈아넣고 하는 잡부. 웃기고 있네. 당해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해. 배관 전문가를 불러서 뚫든 동서나 시어머니 둘 중 하나가 직접 뚫든지 간에. 세상 최고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사람을 불러요? 형님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고아원 살면 원래 이런 것쯤은 직접 하면서 잘하는 거 아닌가? 설마 아니 고아 주제에 우리처럼 고상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한 동서는 제게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건네는 척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지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그 돈으로 화장실 뚫어놓은 출장비 겸 차비하시고 내일 낮엔 시간 비워놔요. 우리 병원 내 진료실 청소 좀 시키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닥에 떨어진 30,000원을 주워선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모가 나타나 제 뺨에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 생각 같아서는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었지만 일부러 참았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서 피하는 거죠. 하지만 시모와 동서의 악행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절 괴롭혔어요. 하루는 집에 애완견 혼자 있으니 가서 좀 놀아주라고 하며 애완견이 시댁에서 5년 넘게 지냈으니 선배님 대접 깍듯하게 하라고 하지를 않나. 또 어느 날엔 자기들 백화점 명품관 쇼핑 가는데 따라와서 운전기사랑 짐꾼 노릇을 시키려 들지를 않나. 전 매번 그런 연락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단 한 가지. 시아버지의 제삿날만큼은 도무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식인데 자식된 도리는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제가 시모와 동서를 욕하려면 일단 저부터가 할 도리는 다 해놓아야 떳떳하게 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공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아버지와 제사 음식들을 정성스레 마련해 시댁으로 도착해보니 시모와 동서가 시댁 정원에 동료 의사들을 불러 모아놓고선 왁자지껄 웃어가며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그날 밤은 시아버님의 제삿날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 저와 남편이 분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행여 누가 보기라도 할세라 으슥한 착오로 급히 끌어내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서 이 난리니? 귀한 손님들이 니들 허름한 행색을 보기라도 했으면 쪽팔려서 어쩔 뻔했어. 왜 왔냐고요? 잊으셨어요? 오늘이 시아버님 제사 지내는 날이잖아요. 그놈의 죽어 귀신된 양만 밥상 차려놓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손님들 들으시면 어쩌려고. 전 그렇게 귀신 밥상에 꼭 차려줄 싶거들랑. 앞으로 제사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지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거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어머님 지금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전부 아버님 유산 독차지한 덕분 아닌가요? 아니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떠나서 어쨌거나 어머님 남편분이셨어요. 제사는 당연히 챙겨야죠. 넌 대체 의사를 뭘로 보는 거니? 나 혼자서도 돈 잘 벌어 이거 사. 의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지금처럼 대저택에 살면서 하루하루 명품 사치 부릴 정도는 아니겠죠. 꼴에 나불대기는 고아인 것도 모자라서 대학 근처도 못 가본 주제 알긴 뭘 알아. 아무튼 간에 내 집에서 더 이상 개 짖는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썩 사라져 이것들아. 시모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전 남편의 눈에 이글이글 솟구치는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었다가는 진짜 무슨 사다리라도 내버릴 기세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만들 수 없었던 전 남편을 데리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끌어안으며 약속했죠. 약속해.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저딴 인간한테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성공하자. 그렇게 그날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전 공장일과 공부를 병행해 명문대에 입학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30이 된 공부 머리로는 시모나 동서처럼 의사까진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번듯한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선 대학을 꼭 졸업해야 했으니까요. 경영학과 출신인 남편도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이야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해서 그날의 수모를 갚아주겠다고요. 이후 저 남편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10원 한 장씩 아껴가며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전 명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 어느 인력 파견 업체의 영양사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단번에 합격했어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느 급식소로 파견을 가게 될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인력 파견 업체에 면접 합격하고 얼마 뒤 저희 집 앞에 웬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줄줄이 주차하더라고요. 순간 전 시모가 또 돈으로 무슨 갑질을 하려고 일어나 하는 걱정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정장 사내들의 안내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처음 뵙는 할아버지셨죠. 그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분명 초면인데 왠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제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다 이해한단다. 그치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도 이리 급하게 찾아오게 되었어. 반갑다는 말씀은 혹시 저희가 언제 만난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으렴. 내가 네 할아버지란다. 난데없는 그 말에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추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부모도 없이 부모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저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심지어 일면식도 없었던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는 건지 저로선 쉽사리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파견업체 면적을 본 적이 있지. 그런데요? 거기서 합격자 이력서를 보내왔어. 내가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야 파견이 성사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핏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겠더구나. 쫑긋 솟은 귓볼하며 상냥하게 축 처진 눈매하며 특히나 오른쪽 눈가에 나있는 눈물점은 내가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또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력이거든.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저와는 엄청 많이 닮기는 했더라고요. 하지만 보호자 없는 고아로서 세상에게 뒤통수를 숱하게 얻어맞고 살아온 제 입장에선 단순히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글쎄요. 전 그냥 좀 당황스러운데요. 닮았다는 거 하나로 제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죠?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꾸나. 고향이 어디니? 지방 시골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낳아주신 엄마가 어릴 때 교회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억하는 거라고는 제가 버려졌다는 교회 이름밖에 없어요. 혹시 교회 이름이 풍산교회 아니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버지랑 엄마가 거기서 만나 사랑에 빠졌거든.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전 교회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친부모님의 목숨을 건 사랑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 출생의 비밀은 이랬습니다. 제 아버지는 재벌 3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타고나기를 보헤미안 스타일이었던 아버지는 기업 경영엔 전혀 관심이 없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잦은 마찰을 빚은 끝에 혼자 도망치듯 시골로 떠났고
그 동네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제 친어머니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거죠. 제가 버려졌다는 바로 그 교회 말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시골 처녀인 제 엄마는 그때 이미 시한부인 삶이었거든요.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이 있었던 탓에 어릴 땐 관리 잘하면 괜찮지만 성인이 된 뒤로는 심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병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의 모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당장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절 출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출산 이후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생사의 고비를 오가게 되자 제 친아버지께선 혼자서 급히 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셨다고 해요. 재벌인 할아버지께 제 어머니의 수술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일단 혼자 서울로 향해 수술을 할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그 뒤론 119 헬리콥터를 띄워 제 어머니를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제 아버지는 온전히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한시가 급했던 탓에 경황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나버렸거든요. 비보를 접한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제 아버지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딸아이인 제 존재를 유언으로 알리며 숨을 거두셨다고 하죠. 한편 제 친어머니는 고향의 작은 병원에서 혼자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교통사고 당시 아버지의 휴대폰이 화재의 전소가 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만났던 교회에 절 맡겨달라는 유언을 남기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테니 엄마 자신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최소한 딸인 저와 아버지만큼은 제외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이후 할아버지께서 절 찾아 시골 마을의 교회로 찾아오셨을 땐 전 이미 고아원으로 옮겨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더욱이 갓난쟁이를 받아줄 만한 고아원이 많지 않았던 탓에 이 고아원 저 고아원을 전전하느라 더 이상의 추적도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와 만나지 못한 채로 영원히 고아로서 살아올 뻔했다가 영양사로서 인력 파견 업체 면접에 합격했던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세상을 향해 품었던 억울한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었고요. 다만 그때 저에겐 잠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핏줄을 찾은 심정이야 물론 기뻤죠. 하지만 평생 고아로 살아왔던 삶이 하루아침에 재벌 손녀가 되었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할아버지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핏줄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는 조용히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곤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영양사로서 어느 병원의 구내식당에 파견 근무를 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 자금을 착실하게 모아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때는 마침 병원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병원이 바로 몹쓸 동서가 근무하던 병원이었던 거죠. 평소 저와 동서는 사실상 의절 상태로 지내왔기에 서로가 같은 건물에서 구내식당 영양사와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배식을 나간 참에 마침 배식 순서를 맞이한 동서와 딱 마주쳐 버린 거죠. 서로 눈이 마주친 저와 동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너무나도 민망했던 전 애써 먼저 인사를 걸었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좀 민망하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어, 동서? 바로 그 순간 의사 동료들 보는 앞에서 제가 아는 척을 하니 동서가 당황했던 모양이었을까요? 동서가 외치며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더라고요. 이게 공사구분이 없어. 영양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의사를 아랫사람 취급이야? 인사 한마디 건넸다가 졸지에 뺨을 얻어맞게 생긴 전 그 찰나의 순간에 눈을 질끈 감으며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사방에 묘하게 쌓은 정적만이 흐를 뿐
동서가 제 뺨을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눈을 떠보니 병원 이사장님께서 제 뺨을 때리려던 동서의 손을 잡은 채로 동서를 잡아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사장님께선 동서의 뺨을 호되게 때리셨고 마침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치 절 보호하듯 에워쌌습니다.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 동서는 어안이 벙벙해진 눈치였어요. 이사장님과 절 그저 어리둥절한 눈으로 멀뚱멀뚱거리며 번갈아 바라만 보았습니다. 잠시 그러다 아차 하는 표정을 지은 동서가 이사장님께 오셨습니까? 하며 꾸벅 인사를 하는 찰나 제가 이사장님께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직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조금 이른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 이사장님이 바로 제 할아버지셨어요. 동서는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제게 행패를 부렸던 거고요. 아무튼 제 입에서 나온 할아버지라는 말에 구내식당의 모두가 뜨악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시곤 몹쓸 동서에게 쏘아붙였죠. 날 고소하시게. 네, 고소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병원 원장이 일개 의사의 뺨을 때렸지 않나. 이후에 어쨌건 사람을 때린 일은 잘못한 일이니 당연히 고소를 해서 억울함을 풀라는 말일세. 허면 난 변호사들을 통해서 경찰에 이렇게 진술하겠네. 사랑하는 소녀딸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앉아있을 할애비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동서는 도무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어색한 미소만을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에 할아버지께서 웬 종이 한 장을 동서에게 건네줬고 그 서류를 잠시 읽어보던 동서는 세상 종말이라도 맞이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리고야 말았죠. 거기까지 잠시 기다려준 전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얼어붙어 있는 동서의 손에서 그 서류를 낱같이 읽어보았어요. 그 서류는 할아버지와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결과는 99.998%로 부계혈족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더군요. 그제서야 전 할아버지를 올바르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수십 년 만에 재한 손녀랍시고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니다. 내가 다 지켜보아서 알아. 멸시를 당한 피해자는 너란다. 세상 아무리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법은 없어. 헌데 얘기를 듣자 하니 저 여자가 우리 손녀 동서인 모양이로구나. 네, 시댁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동서가 맞습니다. 그럼 여지껏 시댁에서도 오늘처럼 몹쓸 꼴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거니? 그 말에 그간의 설움이 북받쳐 오른 전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핏줄은 진한 모양이었죠.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도 할아버지께선 제 심정을 모두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곤 얼어붙어 있는 동서와 마주 서셨죠. 자네 진료 과목이 뭔가? 성형외과입니다, 이사장님. 그래? 하면 이렇게 하지. 내 성형외과 과장한테 직접 연락을 넣겠네. 자네를 데리고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오늘 근무는 반차 처리해 놓으라고. 이에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음을 직감한 동서는 차마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로 눈물만 뚝뚝 흘렸고 마침 할아버지의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의국에 얘기해서 저 여자 근무 평정 정리해가지고 내일 아침 중으로 보고하라고 해. 그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께선 제 손을 잡고 유유히 구내식당을 떠나셨어요. 그런 제 주변을 경호원들이 단단히 지키며 따라왔고 동서는 마치 법정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떨군 채로 저와 할아버지의 뒤를 졸졸 쫓아오는 신세가 되었죠. 그날 저와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때마쳐 시모도 시댁에 있었습니다. 비록 시모는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진 못했지만 나름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더라고요. 시모는 손을 꼭 붙잡고 들어선 저와 할아버지를 흘끗 한번 보더니 이어서 죄인처럼 뒤따라 들어온 동서를 또 한번 흘끗 쳐다보곤 잽싸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바로 시모를 가르쳤던 의대 교수님이셨더라고요. 내 오면서 소녀한테 그간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네. 내 사이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할 유산을 호적 장난질로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의사 시모 의사 동수랍시고 우리 손녀를 그렇게 천대했다지. 여기까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가? 없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묻겠네. 내가 자네를 그리 가르쳤던가? 아닙니다. 의사는 권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권위의식을 갖는 순간 교수님께서는 아무리 애제자라 하더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구만. 하면 내가 지금부터 자네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할아버지께서는 시모와 동서에게 재차 호랑이처럼 서슬퍼런 눈빛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했죠. 이렇게 하지. 내 굳이 자네가 호적 장난질로 빼앗아간 유산에 대해선 관여치 않겠네. 어쨌거나 집안 내부의 일이니 말일세. 하지만 내 손녀딸에게 사과는 하셔야겠네. 손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용서 또한 없는 줄 알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동서가 잽싸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 할아버지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눈빛을 보냈고 할아버지께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덕분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진 전 마침내 시모와 동서를 향해 참교육의 말을 던졌습니다. 어릴 적 전 세상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신들이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가 결정되니까. 그래, 고맙다. 내 그간의 잘못들을 이렇게 머리 조아려 사과하마. 앞으로도 두고두고 사과하며 살도록 하마. 우리의 허물을 속 쉽게 용서해줘서 참으로 고마워.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용서한댔어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니? 앞으로 내 얼굴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거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드리려고요. 제가 말을 마치자 시모와 동서는 사색이 되었고 전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여기 옆집에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작은 인기척이라도 들려올 때마다 이 집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지내도록. 이에 시모와 동서가 거의 소변이라도 지를 듯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달 떨며 제 할아버지를 간절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두 손이 발이 들어 아주 싹싹 빌어대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러자꾸나. 얘기 나온 김에 나도 옆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옆 현네들이 우리 소녀딸 쪽으로 감히 쳐다도 못 보도록. 그렇게 할아버지께선 성북동 시댁의 바로 옆집을 웃돈까지 얹어서 구매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저와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 세 식구가 옆집 시댁에게 수시로 눈칫밥을 먹여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시댁 인간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고 나가지 않고서야 숨도 못 쉬고 살 지경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죠.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랍시고 제게 갑질을 일삼았던 동서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 처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저와의 일로 인해 동서의 평소 근무 평점을 직접 확인해 보니 동서는 문제가 참 많은 의사였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랍시고 환자들한테 오죽 고압적으로 굴었던지 컴플레인이 수시로 들어왔었대요. 그런 동서가 그 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은퇴한 원로 의사, 바로 시모의 백이 있었던 덕분이었는데요. 그래봤자 시모의 백은 제 할아버지 앞에선 하루 강아지나 다름없는 꼴이었죠. 그래서 동서는 병원에서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큰 병원엔 절대로 취직하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의료계가 워낙에 좁은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어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람이래요. 제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심호를 가르쳤던 의대 교수님이었던 것처럼요. 덕분에 동서는 업계에 악평이 자자하게 나버린 탓에 큰 병원에서 다시는 절대 일하게 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속 시원한 복수이기도 했어요. 동서가 고개 딱 치켜들고 잘난 척을 해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얼마 전에 사업 자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부부는 위탁 급식 업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께서 금전적, 인맥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거절했어요. 할아버지께 받은 도움은 성북동 대저택에 살면서 시댁 인간들의 숨도 못 쉬게 압박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저희의 삶은 집안 재산 덕분이 아닌 저희의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일구어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더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새 삶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만끽할 뿐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